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정조시대의 어느 겨울 새벽,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양근교 매화마을의 박판서댁 몸종 이설화는 안주인 김씨의 명령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설화에게 뒷산에서 이슬을 채취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안주인은 일어나면 그 이슬로 얼굴을 적셔 피부를 가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화는 힘겹게 일어나 작은 병이 든 바구니를 들고 용기를 내어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달빛을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친한 몸종 춘월이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걷다가 문득 그녀의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안주인의 괴롭힘과 벌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이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화의 가문은 원래 이웃마을 매조읍의 큰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남과 호남을 오가며 장사를 했으며 어머니는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렸습니다. 설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모셔온 훈장님께 글을 배웠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아름답고 마음씨도 고와 마을과 고을에서 많은 총각들이 꿈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겨울날 새벽, 설화가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의 몸종이 울면서 깨웠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영감님께서 외지에서 장사하시다가 객점에서 도적의 습격을 받으셨어요. 돈뿐만 아니라 영감님께서도 그만. 설화는 이 소식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고 하인들이 정신없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이것이 악몽이길 바랐지만 관아에서 보내온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서야 이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웠고 설화는 슬픔을 억누르며 두 백부, 즉 큰아버지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의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친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두 백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생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장례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며 커다란 저택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물 앞에서 의견을 모아 설화의 집 하인들 중 노약자들은 모두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모두 내쫓았습니다. 설화의 어머니는 이미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력을 내어 두 시숙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쌍한 설화는 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수레에 아직 땅에 묻히지 못한 부모님을 싣고 자신을 팔아 그들을 장사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화가 노비로 팔리겠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옆 마을 매화마을의 박판서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설화의 부모님 장례를 돕게 하였고 설화는 자연스럽게 박판서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박판서의 집에 도착한 후에야 설화는 박판서가 56세의 나이에도 주변에 널리 알려진 자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첫 부인은 16세에 얻었지만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혼할 생각이 없었으나 부모님의 강력한 요구와 주선으로 3년 전 김 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판서가 이토록 선한 사람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식이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서는 이로 인해 선행을 베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설화를 도왔던 것입니다. 박 판서는 장사일로 설화의 아버지와 한 번 만난 적이 있었고 그녀가 양반 가문 출신임을 알았기에 그녀를 어머니를 모시게 하고 집안일을 보게 했으며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선의는 아내 김 씨의 심한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이 없어 불안했고 시부모가 박 판서에게 다시 장가들라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박 판서가 젊고 예쁜 설화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박 판서가 장사로 집을 비울 때마다 김 씨는 설화를 자신의 몸종으로 데려와 갖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설화는 원래 아가씨였기에 몸종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손발이 느린 편이라 실수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그녀를 때리고 욕하여 설화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운명 아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 설화는 묵묵히 참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박 판서는 나중에 설화의 상황을 알게 되어 김 씨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판서의 부모는 결혼은 만사 성공의 근본이니 몸종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불안해지면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박 판서는 효자였기에 이 일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판서의 이런 간섭은 오히려 김 씨의 마음속 불길을 더 크게 만들었고 그녀는 설화를 더욱 심하게 대하였고 설화의 박 판서 댁 생활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설화에게 새순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설화는 물을 담아와 온도를 확인한 후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물이 차다며 설화가 적당하다고 확인했다고 말하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가져오는 동안 식었을 수도 있지 않니? 게다가 네 손이 닿았으니 이미 더러워졌다. 어떻게 이걸로 발을 씻겠니? 당장 다시 가져와. 설화는 다시 새순물을 준비했습니다. 김 씨가 트집 잡지 못하게 차가운 물 한 대야와 방금 끓인 뜨거운 물도 옆에 두어 언제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계속 설화에게 뜨거운 물을 붓게 했고 설화가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계속 강요했습니다. 설화는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악독한 김 씨는 갑자기 거의 끓는 물을 설화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설화는 화상의 고통을 참으며 나가서 얼굴의 화상을 치료하려 했지만 김 씨는 다른 몸종들에게 설화를 붙잡게 하고 그녀를 두들겨 팬 후에야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 부엌에서 일하는 몸종 춘월이가 화상약을 가지고 있어 설화의 얼굴은 크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김 씨가 이제 화를 풀었으니 조용해질 거라 생각했으나 김 씨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뒷산에서 매화잇을 일하는 것을 채취해 오라고 했습니다. 설화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김 씨가 괴롭히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화는 해가 뜨기 전에 간신히 매화잇을 한 병을 채취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이슬을 보고 설화의 화상 입은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잘했구나. 하지만 오늘부터는 매일 매화잇을 채취해 오너라. 양도 2배로 늘려서 한 병이 아니라 2병을 가져오도록. 설화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이 2배라면 매일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낮에도 힘든 일을 해야 했고 밤이면 이미 뼈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명령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 후로 설화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시 쉬었다가 뒷산으로 매화잇을 채취하러 가야 했습니다. 불쌍한 설화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춘월이가 계속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지친 몸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화는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뒷산에 매화이스를 채취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근처 수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적이나 나쁜 사람들이면 어쩌나 싶어 설화는 재빨리 풀숲에 몸을 숨기고 나무들 사이로 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키가 크고 작은 두 그림자가 있었고 작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 며칠간 박판서 댁을 살펴봤는데 저택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위치를 훤히 알아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박판서 댁 금고 열쇠가 박판서 자신이 항상 지니고 다녀서 손에 넣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키 큰 사람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점은 내가 이미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네 형이겠냐. 박판서의 부인 김씨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속으로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여자지. 박판서는 첫 부인을 잊지 못해 김씨는 그저 부모가 정해준 배필일 뿐이야. 게다가 박판서는 집도 크고 일도 많아 항상 서재에서 자고 좀처럼 김씨의 방에 가지 않아 김씨는 오래전부터 외로워했지. 이 며칠 동안 나는 약재상으로 가장해서 그녀에게 접근했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비방이 있다고 속였지. 금세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이미 내 여자가 되었어. 하하,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진짜 신분을 밝혔지. 그녀는 알고도 계속 만났고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든 박판서의 금고 열쇠를 가져와 복제하게 했어. 일이 성공하면 그녀를 데리고 멀리 도망칠 거라고 약속했고 실패하면 그녀의 추한 행실을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지. 김 씨는 꽤 순종적이야. 이미 열쇠를 가져왔고 나는 이미 대장장이를 시켜 복제했어. 오늘 밤 3경에 우리가 행동할 거야. 김 씨가 우리의 내통자가 될 거니 네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3번 내면 그녀가 나와서 너를 맞이할 거야. 여전히 옛 방식대로 네가 들어가고 나는 밖에서 지원할 거야. 증인을 남기지 말고 특히 박판서와 그 배신자 김 씨는 처리해버려. 형님다운 생각이십니다. 제가 일 처리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말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무공이 헛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고을객점에서 제가 메조읍에서 온 많은 돈을 가진 설화의 아버지도 그렇게 처리했었지요. 지금까지도 관아에서는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좋아, 시간이 없다. 우리 편안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한숨 자서 기운을 차리자. 밤에 박판서 댁에서 큰일을 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설화는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설화는 함부로 뛰어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고 숨을 참으며 풀숲에 숨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발견된다면 확실히 입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설화는 두 사람이 떠난 후 즉시 돌아가 박판서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그녀에게 매화이스를 채취하라 했고 완수하지 못하면 또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그녀가 박판서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일이 김 씨와 관련 있었기에 박판서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알리려 하면 김 씨가 그녀를 제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설화는 그냥 박판서 댁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박판서 집안 사람들이 도적에게 해를 입으면 누가 그녀 같은 몸종 하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나 설화는 박판서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평소에도 잘 대해 주었으며
그녀를 위해 김 씨와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고 두 도적은 그녀의 아버지를 해친 원수였기에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도적들이 밤에 행동할 것이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착하게 메화이스를 채취한 후 집으로 돌아가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설화가 돌아왔을 때 김 씨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몸종이 병을 받아들고 마님이 아직 주무시고 계시니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기운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적과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설화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박판서를 찾아가 들은 이야기를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판서의 방 근처에 도착했을 때 김 씨가 배치한 하인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화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박판서 댁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동료 춘월이었습니다. 춘월이의 아버지는 약초꾼이었는데 다리를 다쳐 집안의 무거운 짐은 외동딸 춘월이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춘월이는 박판서 댁의 몸종으로 왔고 그녀는 마음씨가 착해 설화의 처지를 많이 동정했고 사람들 몰래 그녀를 위로하고 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설화는 춘월이를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춘월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도적들이 증인을 남기지 않을 거라면 그들 같은 몸종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춘월이도 박판서 집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설화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설화가 먼저 생각한 것은 박판서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셨고 만약 문제가 생겨 소식이 새어나가면 도적들이 경계하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박판서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박판서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춘월이도 박판서와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방에는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설화는 조각천을 찾아 수치로 오늘 밤 도적과 김씨 조심하십시오 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천을 뭉쳐 춘월이에게 주며 어떻게든 박판서의 방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박판서 집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에 그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김씨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춘월이는 평소 박판서의 방을 청소하는 몸종을 찾아가 함께 청소하자고 제안했고 틈을 타 1000조각을 박판서의 서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동시에 박판서가 쪽지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부엌에 불을 질러 모두의 주의를 끌어 도적들이 행동할 기회를 없애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편 박판서는 낮에는 장사일로 바쁘고 밤에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서재에서 장부를 보며 장사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1000조각의 글씨를 발견했을 때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집안의 몸종과 하인들 중 그를 아는 사람이 몇 없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서 직접 찾아와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반가 출신으로 그를 아는 설화를 떠올렸습니다. 박판서는 과거에 선비로 합격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가업을 이었고 그는 마음씨가 선하고 식견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내색 없이 집사에게 집안의 하인들을 마당 구석구석에 매복시키고 관아에 통보하여 바깥에도 병력을 배치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사람도 배치했습니다. 박판서는 설화와 춘월이처럼 삼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김 씨도 그랬습니다. 삼경이 가까워지자 박판서 집은 조용했고 풀벌레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화는 초조한 마음으로 박판서가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을 질러 주위를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판서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박판서 집의 높은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김 씨의 방 앞으로 바로 가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3번 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김 씨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김 씨가 그림자에게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박판서 집의 하인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하인들이 불을 밝히자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맡은 일을 했고 2 하인은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하인들이 검은 그림자를 잡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마리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이며 재빠르게 옆의 나무로 뛰어올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를 드러내며 화난 소리를 냈습니다. 박판서는 김 씨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밤중에 어디로 가려는 것이요? 왜 배신하여 도적과 결탁했소? 진실을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하로 보내겠소. 그곳에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오. 놀란 김 씨는 나무 위의 원숭이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나리,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로 산 잠옷입니다. 믿지 않으시면 제 몸종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리는 항상 일로 바쁘시어 제 방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리께서 귀가하셔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 나와 보았는데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어찌 배신하여 도적과 결탁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저 원숭이일 뿐입니다. 나리께서 눈이 어두우셔도 옆에 이렇게 많은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판서는 나무 위에 정말로 원숭이가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 하지만 받은 1000 조각의 글씨는 어떻게 된 것일까? 박판서는 망설임 없이 하인들에게 원숭이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판서는 부모님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에게 김 씨를 풀어주고 모두 잠자리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사과하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여우는 언젠가 꼬리를 드러내기 마련이고 정말 문제가 없다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속 지켜보던 설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에 본 키 크고 작은 2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원숭이가 그 작은 사람이 변장한 것이 아닐까? 모두가 원숭이를 잡으려 하는 동안 원숭이는 계속해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뛰어넘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담을 넘어간다면 도적을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오늘 도적들이 실패하면 다음에 더 조심하여 공격할 것이고 그땐 더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나중에 박판서에게 알릴 기회가 있더라도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박판서 집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자 설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 박판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나리, 꼭 그 원숭이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사내가 변장한 것입니다. 여러 나무를 감시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나무 위로 보내 그가 이리저리 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담장 안팎에도 사람을 배치하여 그가 담을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잡으면 반드시 그의 동료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놓치면 그는 더 심하게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알려준 거냐? 박판서는 갑자기 설화가 비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이는 순간 김 씨가 앞으로 달려와 설화를 붙잡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설화를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것, 내가 평소에 너무 엄하게 다뤄서 이렇게 보복하는 거냐? 원숭이를 훈련시켜 나를 모욕하려 했구나. 다행히 나리께서 현명하셔서 속지 않으셨다. 오늘 널 때려 죽여야겠다. 박 판서는 재빨리 하인들에게 김 씨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원숭이는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자 담장이나 지붕으로 뛰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설화는 이대로 원숭이가 도망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박 판서가 김 씨를 제지했지만 그가 항상 그녀를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고 김 씨는 분명 그녀를 더 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적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해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냥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설화는 김 씨에게 맞은 아픔을 무릅쓰고 잠시 생각한 후 나무 아래로 달려가 나뭇잎 하나를 주워 입에 물었습니다. 설화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비록 평범한 나뭇잎이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피리 소리가 났고 고요한 밤에 그 소리가 특히 멀리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 판서 집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몇몇 관아의 군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한 군사가 말했습니다. 박 판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적이 당신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큰 도적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부사도 심지어 관찰사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관리들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해결하려 애썼는데 운 좋게 저희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백했고 나무 위에 있는 자가 그의 동료라고 했습니다. 박 판서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군사들과 협력하여 원숭이로 변장한 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박 판서는 크게 소리치며 그녀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키 큰 도적은 동료가 나오지 않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박 판서 집으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자마자 바깥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무 위의 도적은 동료가 잡힌 것을 보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10번 죽어도 모자랄 것임을 알았습니다. 원래 담장을 넘지 못할까 걱정했던 그는 이제 아랫사람들이 그를 잡으려 하자 필사적으로 담장 밖으로 뛰어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담장 밖으로 뛰려 했고 군사들이 모두 안에 있어 그가 도망치면 다시 잡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오랫동안 나뭇잎을 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곧 도망칠 것 같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나뭇잎을 더 크게 불었습니다. 갑자기 설화의 나뭇잎 소리와 함께 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금빛 매가 날아왔습니다. 매는 날개를 펼치고 도적을 붙잡더니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도적이 마당에 떨어졌고 군사와 하인들이 몰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가면을 벗기자 평범한 사람이었고 단지 키가 작고 날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설화의 초조한 마음이 이제야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매 형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설화 아가씨 날 기억하는군요. 다행히 나뭇잎을 불어 저를 부르셨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위험한 줄 몰랐을 겁니다. 만약 박 판서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다면 제가 당신을 멀리 데려가 이 시끄러운 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매 형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 아버지를 해친 원수입니다. 설화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공중을 맴돌던 매는 잠시 후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모두가 설아와 매의 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박판서는 눈앞의 이 여종 설화에 대해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롭고 영리함과 침착함, 그리고 매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매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화에게 다가가 나뭇잎을 불기 위해 힘을 다한 탓에 얼굴이 붉게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설화, 어떻게 오늘 밤 도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니? 또 김씨가 그들과 관련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너의 매 형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니? 설화는 서둘러 김씨가 어떻게 그녀를 괴롭혀 매일 매와이스를 채취하게 했는지, 어떻게 풀숲에서 두 도적의 대화를 들었는지, 어떻게 추노리와 상의하여 박판서에게 소식을 전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씨가 이토록 악독하여 설화가 박판서 집에서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고, 기쁜 것은 설화가 도적들의 대화를 듣고 박판서에게 알렸기에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판서는 비록 주인이었지만 설화가 그의 목숨을 구했고 게다가 김씨라는 독사를 밝혀냈으니 그는 서둘러 설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설화는 서둘러 답례하며 박판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두 도적은 제 부친을 해친 원수이니 그들을 잡는 것은 제게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박판서는 또 하늘에서 아직 떠나지 않은 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의 매 형님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거냐? 이 도적들이 도망쳤다면 반드시 보복하러 왔을 텐데 우리 집이 위험해질 뻔했다. 설화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매화이스를 채취하러 갔다가 풀숲에서 거의 죽어가는 매를 발견했습니다. 몸에 화살이 꽂혀 있었죠. 제가 그가 불쌍해 보여 화살을 뽑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또한 벌레를 잡아먹이고 풀숲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를 숨겨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입지 않게 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회복하여 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꿈에서 한 남자가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구한 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원한 때문에 화살을 맞았고 제가 그를 구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제 현재 상황을 물어보았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제게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나뭇잎을 불라고 했고, 그러면 그가 제때 와서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깨어나서야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급박해지고 도적이 도망치려 하자 문득 그 꿈이 생각났고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나뭇잎을 불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제때 와서 도적을 잡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박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앞의 설화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갑자기 공중의 매가 말했습니다. 박판서 설화는 좋은 아가씨니 그녀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매는 말을 마치고 밤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두 도적은 관아로 보내져 사형 선고를 받았고 부덕한 김씨는 쫓겨났습니다. 박판서는 설화를 특별히 보살피며 집안의 작은 아가씨처럼 대했고 그녀와 같이 일하던 추너리를 그녀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이를 거절하고 추너리와 자매처럼 지내며 함께 작은 아가씨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박판서는 설화와 지내면서 그녀의 인격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설화 아가씨, 내가 당신보다 18살이나 많은 것이 괜찮다면 평생 당신을 돌보고 싶소. 설화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판서와 설화의 도움으로 춘월이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였고 그들은 돈을 들여 최고의 의원을 데려와 춘월이 아버지의 다리를 치료했습니다. 후에 설화는 박판서에게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주었고 부부는 화목하게 지내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행을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설화의 두 백부는 돈을 얻은 후 쉽게 번 돈을 마구 흥청망청 썼습니다. 큰아버지는 음식을 탐하다가 이상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작은아버지는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고 빚을 지다가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화와 박판서의 큰아들 박도령이 18살이 되던 해 그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도중에 그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고 한 초라한 산장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곳에는 노인 한 분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박도령을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젊은 여인은 특별한 차를 대접했고 그 차는 향기가 너무 좋아 박도령은 바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은 박도령의 방을 찾아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현혹된 박도령은 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령은 더 이상 떠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에 가서 급제한 후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인은 웃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박도령은 산장을 떠나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여인에게 달콤한 꿈을 꾸었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한편 설화는 아들의 소식이 없자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매를 불러 도움을 청했고 매는 곧 박도령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가 말했습니다. 그곳의 여인은 여우가 변한 것이며 당신 아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곧 그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설화는 즉시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산장은 이미 사라졌고 쇠약해진 박도령만이 커다란 묘비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여우신 김씨의 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씨는 죽지 않고 여우로 변해 살아남아 복수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준비해온 약초를 아들에게 먹였고 매의 도움으로 여우를 찾아내 징벌했습니다. 박도령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욕망의 위험성을 깨달았고 평생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설화와 박판서는 이 사건 이후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매에게 감사했고 그들의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며 많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문의 영광이 설화의 선행과 지혜 그리고 매와의 신비로운 인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매화마을 사람들은 설화의 이야기를 전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과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